월급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통장에 급여가 찍힌 걸 확인하고 괜히 마음이 조금 놓이죠. 이번 달도 버텼다.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안도감이 오래 안 갑니다. 친구는 일본 여행 사진을 올리고 직장 동기는 신차 출고 인증을 올리고 사촌은 청약 당첨됐다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결혼식장 계약했다고 하죠. 저는 오늘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먹었는데 화면 안에서는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지? 왜 나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 사실 이 감정 단순히 통장 잔고만의 문제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맞는데요. 그보다 더 먼저, 더 깊게 건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각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생활만 보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기준이 제 눈앞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수입을 늘려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불안해졌는지, 왜 실제로 망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는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 구조를 같이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돈 얘기 같지만 안쪽에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33살 직장인 지훈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자취하고 있고요. 세후 월급은 330만 원 정도입니다. 몇 년 전보다 연봉은 분명 올랐어요. 신입 때보다 훨씬 낫죠. 회사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사고를 친 것도 없고 카드값이 연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꽤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지훈 씨는 요즘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쪼들리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뭘 잘못한 건 아니라는데 체감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훈 씨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학자금 대출 상환, 보험료, 통신비, 부모님 용돈 조금, 생활비. 남은 돈으로 식비랑 교통비 쓰고 가끔 친구들 모임 두세 번만 가도 훅 줄어듭니다. 예전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달 운영이 됐는데 요즘은 중간쯤만 가도 이번 달 왜 이렇게 빨리 비지? 싶은 순간이 와요. 더 답답한 건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죠. 누구는 전세에서 자가로 옮겼다더라. 누구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지원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부부 합산으로 대출 끼고 집 샀다더라. 지훈 씨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로는 압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아요. 나만 계속 늦는 것 같고 나만 선택지가 적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더 현실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팀 대리님이 이번 여름엔 유럽 한번 다녀오려고요 하고 말해요. 별말 아닌데 그날 퇴근길에 지훈 씨는 괜히 배달앱을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건 있는데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싶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그 감정이 참 묘해요. 진짜 필요한 지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소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끼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쓰면 다음 주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져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판단하는 순간마다 자존감이 같이 흔들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훈 씨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가난해진 느낌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내가 덜 벌어서 그렇지 라고 바로 결론 내리는데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어도 핵심을 다 설명해 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진짜 이유를 놓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불안은 월급 액수 하나로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먼저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실제로 느끼는 여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조금 올랐다고 해도 내가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빨리 오르면 체감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건 어렵게 말하면 구매력이 줄어드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1만 원이면 점심 먹고 커피까지 가능했던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빠듯한 날이 많죠. 장을 볼 때도 느끼실 거예요. 카트에 담은 건 별로 없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생활이 안 나아지지? 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압박이 조용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체감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와 월급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월급은 보통 천천히 오릅니다. 회사 평가받고 연봉 협상하고 몇 퍼센트 오르고 시간도 걸리고 폭도 제한적이죠. 반면 집값, 전셋값, 차 가격, 교육비 같은 건 체감상 훨씬 빨리 변합니다. 특히 집은 숫자가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내 연봉이 300만 원, 500만 원 올라도 집값 앞에서는 별로 움직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분명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도 멀리 있는 목표는 더 빨리 도망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사람 마음에 생기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뛰고 있는데 판이 더 빨리 움직인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금액만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버는지보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쯤인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걸 어렵게 부르면 상대적 박탈감인데 굳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예전엔 내 삶이 괜찮다고 느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장면을 자꾸 보면 갑자기 내 생활이 초라하게 보이는 현상. 같은 집, 같은 월급, 같은 식사인데도 비교 대상이 바뀌는 순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밀리는 것 같아서 힘들다를 같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더 까다롭냐면요. 절대적인 부족은 계산이 됩니다. 월세 얼마, 대출 얼마, 생활비 얼마 조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불안은 계산이 안 됩니다. 기준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가방이 오늘은 괜히 낡아 보이고 별 생각 없이 타던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아직도라는 말이 붙으면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같은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줄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바꿔놓는 가장 큰 환경이 지금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교는 있었죠. 동네에서, 회사에서, 친척 모임에서. 그런데 예전 비교는 범위가 좁았어요. 자주 보는 사람 몇 명,
가끔 만나는 사람 몇 명.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아침 출근길에도 보고, 점심 먹으면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봅니다. 알고리즘은 특히 잘 사는 장면, 예쁘게 정리된 집, 기분 좋아 보이는 소비, 좋은 소식만 계속 보여줍니다. 누구는 이사했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명품 샀고, 누구는 해외 나가 있고, 심지어 직접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삶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의 방향이 갑자기 전국, 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버거워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약해서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압박의 상당 부분은 개인 성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 촘촘해졌어요. 플랫폼은 사람의 평범한 하루보다 반짝이는 순간을 더 잘 퍼뜨립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월세 내고, 냉장고 비우고, 카드 명세서 보며 한숨 쉬는 장면을 올리겠어요. 다들 제일 잘 나온 장면을 올리죠. 문제는 보는 사람, 뇌는 그걸 하이라이트로 받아들이기보다 저 사람이 사는 기본값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갑자기 후진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상대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생활비 걱정하고 각자 사정이 있는데요. 화면 안에서는 편집된 장면만 보이니까 기준이 왜곡됩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 안 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아예 끊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아가니까요. 더구나 한국에서는 돈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안 나오면서도 이상하게 다 전달됩니다. 집 어디 사는지, 결혼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 학원 어디 보내는지, 명절에 뭐 드렸는지, 회사에서 점심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누가 일부러 자랑하지 않아도 생활의 디테일이 서로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쪽으로요. 이게 두 번째 문제를 만듭니다. 돈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건 자꾸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통장을 볼 때도 단순히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치까지 같이 점검하게 돼요. 모임에서 회비가 부담되면 이번 달은 좀 아껴야지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가장 여유 없는 사람인가로 넘어가고요.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고민할 때도 금액 고민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인색해 보일까가 붙습니다. 이게 피곤한 이유는 모든 소비가 인간관계와 자존감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은 지출인데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져요. 지갑에서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 에너지도 같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소비가 생깁니다. 꼭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뒤처진 느낌을 잠깐 지우려고 쓰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회식 다음 날 괜히 좋은 옷 하나 사고 너무 지쳐서 매번 배달시키고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돼 하면서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고 모임에서는 부담되는데도 메뉴를 낮추자는 말을 못 꺼내고 겉으로 보기엔 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은 특징이 있어요. 쓸 때는 위로가 되는데 며칠 지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럼 다시 마음이 지치고 또 작은 보상 소비를 하게 되죠.
첫 번째 효과는 뒤처진 느낌이고, 두 번째 효과는 그 감정을 감추려다 더 새는 돈입니다. 이 순환이 시작되면 사람은 진짜로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감정이었는데 나중에는 현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꽤 아픈 반전이 있습니다. 생활이 예전보다 안정됐는데도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 신입 때보다 돈도 더 벌고 사회생활도 익숙해졌고 부모님께 손 벌릴 일도 줄었는데 왜 더 불안할까요? 이유 중 하나는 책임의 크기입니다. 20대 초반엔 부족해도 아직 시작이니까 라는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사회가 조용히 기대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결혼 생각, 주거 안정, 부모 지원, 경조사, 노후 준비.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수록 현재 돈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지금 한 달 버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상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같은 10만 원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건 사치가 늘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 감정이 특히 강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평균 연봉, 평균 자산, 평균 결혼 비용, 평균 사교육비. 겉으로는 정보 같지만 듣는 사람 마음엔 종종 압박으로 들어와요. 평균이 기준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입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부모 지원 여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직업의 변동성도 다른데 더 숫자 하나로 자기 삶을 재단해버리면 거의 대부분은 부족한 쪽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이야기에서는 더 심해요. 어디가 올랐다, 누가 샀다, 정말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미 늦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면 내가 가진 현금 흐름이나 생활 안정은 잘 보이지 않고 없는 자산만 계속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통장 안의 돈이 아니라 통장 밖의 격차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결혼과 관련된 압박도 비슷합니다. 결혼식장, 예물, 예단, 신혼집, 혼수. 누구도 대놓고 강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보통은 이 정도 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신혼부부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축의금, 선물, 모임, 사진, 비교. 그러다 보면 본인 삶의 속도와 상관없이 남의 일정에 맞춰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 자체가 서로의 기준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돈 쓸 일이 왜 이렇게 몰리지? 실제로는 지출이 몰리는 시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비교 신호가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회사 문화도 은근히 큽니다. 점심값, 커피값, 회식, 팀 선물, 경조사.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데 누적되면 만만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금액보다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번엔 빠질게요가 생각보다 어렵고 저는 이 메뉴 부담돼요 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비용도 조정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책해요. 그런데 이건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관계 비용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 사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생활비 항목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도 왜 이렇게 세는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책 이야기를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돈의 심리학 같은 책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중 하나가 돈 문제는 계산보다 감정과 기준의 문제라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라 정도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너무 도덕책처럼 느껴져요. 사실 더 현실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충분함으로 보는지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기준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대체로 비싸고 빠르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내 기준이 계속 남의 화면에 의해 바뀌고 있다면 소득이 올라도 마음은 쉽게 안 편해질 수 있어요. 월급이 늘면 안심이 오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걸 이해하면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조금 설명이 됩니다.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내 손에 없었던 시간이 길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세대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예전의 평균적인 삶은 대략 눈에 보였어요.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친척 몇 집. 물론 그때도 비교는 있었지만 정보가 느렸고 범위가 좁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직장인인데도 누구는 부모 도움을 받고 누구는 전세 대출 이자가 없고 누구는 부업이 잘 되고 누구는 해외 근무를 하고 누구는 결혼 자금을 지원받고 이런 차이가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차이의 배경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만 선명합니다. 좋은 집, 멋진 여행, 예쁜 소비. 그러니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설명되지 않는 열등감만 남습니다. 예전엔 비교 대상이 비슷한 조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하루 종일 같은 선에 서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나만 가난해진 느낌이 더 쉽게 생깁니다. 사실은 나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비교의 환경이 훨씬 공격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거창한 처방보다 먼저 감정의 구조를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끼는 압박이 정말 돈 부족인지 아니면 비교가 가까워져서 생긴 조급함인지 구분하는 연습이요.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덜 엉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배달음식 주문이라도 정말 너무 지쳐서 오늘은 쉬어야 해서 시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올린 사진 보고 갑자기 나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같은 마음으로 결제하는 건 결이 다르죠. 둘 다 같은 소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압박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후회가 줄어요. 또 하나는 내가 자주 흔들리는 장면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트리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고 어떤 분은 결혼 관련 콘텐츠를 보면 작아지고 어떤 분은 명품이나 차 이야기에 흔들리고 또 어떤 분은 아이 교육 얘기에서 압박을 크게 느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가 아니라 아, 나는 여기에서 기준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자책 대신 관찰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얘기를 아예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 상태가 무너질 때는 정보를 덜 넣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피곤한 밤에 알고리즘을 계속 보는 것과 주말 낮에 내 상황에 맞는 정보만 차분히 보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안정은 뭐지? 집의 크기인지, 매달 안 밀리는 현금 흐름인지, 비상금인지, 빚을 줄이는 속도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보여주기 소비를 줄이는 용기인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목표를 자꾸 크게 잡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연봉 얼마, 자산 얼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숫자만 보면 오늘 할 수 있는 조정은 안 보입니다. 반대로 내 안정의 정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으면 생각보다 빨리 숨이 트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다음 6개월은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을 줄이고 진짜 생활 리듬을 회복하겠다. 같은 목표는 작아 보이지만 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만 안정감은 의외로 오늘의 결정 방식에서 시작되니까요. 커플이거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우리 기준을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말하는 평균, 또래 속도, 친척 말보다 먼저요. 같은 소득이어도 갈등이 많은 집이 있고 적어도 편안한 집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종종 액수가 아니라 기준의 합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지출은 중요하게 보고 어떤 건 줄일 건지, 어떤 속도로 갈 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은 안 할 건지. 이걸 미리 말해두면 외부 비교가 들어와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반대로 이게 없으면 둘 다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탓하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쓰냐? 너는 왜 이렇게 아끼기만 하냐? 사실 둘 다 불안한 건데 방향만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작지만 꽤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 순간만 기록하지 말고 비교 때문에 마음이 작아진 순간도 같이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 집들이 다녀오고 나서 괜히 우리 집이 초라해 보여서 가구 검색만 2시간 했다. 회사에서 누가 투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급해져서 필요 없는 정보만 계속 봤다. 주말에 피곤한데도 SNS 보다가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울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어보면 신기하게 보입니다. 내 불안이 늘 돈 자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특정 장면과 비교 환경에서 증폭된다는 게요. 그러면 해결책도 달라져요. 무조건 더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드는 구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안다고 해서 갑자기 편해지진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의 좋은 소식은 올라올 거고 집값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 월급은 여전히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 감정이 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로 바로 갔다면 이제는 지금 비교가 너무 가까이 들어왔구나 라고 한번 멈춰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생각보다 큽니다. 거기서부터 충동적인 소비도 줄고 쓸데없는 자책도 줄고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잡을 여지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 중에는 분명 현실적인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생활비는 실제로 올랐고 부담은 커졌고 미래는 선명하지 않아요. 다만 그 위에 비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덧칠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곳만 고치려고 하게 됩니다. 월급만 올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조금 나아져도 또 불안한 이유를 설명 못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전부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의 절반쯤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환경이 내 기준을 흔들고 있어서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혹시 요즘 자꾸 나만 가난해진 느낌이 든다면 너무 빨리 자신을 단정하지는 마세요. 정말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남의 하이라이트가 너무 자주 들어와서 내 현실 감각이 흔들린 걸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문제인 날도 있지만 기준이 흔들린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같은 하루도 훨씬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가난해진 게 아니라 비교가 너무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